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전통적으로 9월은 약한 달이다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증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수의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살펴보면 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이 수입이 줄어든 점을 감안했을 때도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희비가 엇갈리기보다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주식시장에도 적용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으로 신제품을 공개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공개된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가 유럽에서 초기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의 야심작이죠. 갤럭시 Z 플립 5와 갤럭시 Z 폴드 5가 공개 한 달째를 맞으며 흥행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38개국에서 Z 플립 폴드 5가 출시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두 제품의 유럽 초기 판매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 시리즈도 전작 판매를 웃돌면서 초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5세대도 그 기운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연간 폴더블 판매량이 과거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을 넘어섰다고도 밝혔는데요. 탄탄한 초기 판매로 순조롭게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폴더블 대중화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폴더보다는 플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도 선호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을까요?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신작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의 판매 비중이 약 7대 3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작은 6대 4였는데 플립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플립의 경우 그라파이트와 민트 색상의 선호도가 높았고요. 또 폴드는 팬텀 블랙과 아이스 블루 색상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플립5의 전작 대비 3배 이상 커진 플렉스 윈도우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폴더블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플렉스캠 기능이 현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폴드5는 태스크바 기능과 S펜을 통한 사용성이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이번 신작은 10g 중량을 감소해 역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볍고 얇은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더 큰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배터리 생산 합작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키로 했는데요. 당사는
당시 2028년까지 5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연간 약 30만 대 물량의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해당 생산시설에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6,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엔솔이 메타플랜트 배터리셀 제조 합작법인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총 투자액을 43억 달러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유형의 대규모 투자는 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주 주민들에게 급여, 학교 및 인프라 개선 등의 형태로 돌아갈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지어진다면 주변의 인프라가 개선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그런데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캠프 주지사는 이번 투자 확대로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로 전기차 제조 시설과 배터리 합작법인에 모두 약 10조 원이 투자되면서 향후 8년간 8,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 및 북미 권역 본부장은 이번 투자 진액은 미국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고 언급했고요. 또 김동명 LG엔솔 자동차전지 사업부 사장은 이번 투자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세계 1위 동박 기업이 왓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럼 일단 동박이 무엇인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왓슨이라는 기업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관련 업계에서는 SK가 론디안 왓슨의 지분 30%를 매각하기 위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왓슨은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이자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입니다. 왓슨은 지난해 매출 1조 4,697억 원, 상각전 영업이익 2,608억 원을 거뒀습니다. 기업 가치는 4조 원대 중반에서 5조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SK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800억 원을 론디안 왓슨에 투자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론디안 왓슨은 중국에 본사를 둔 왓슨의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SK는 왓슨 투자 이후 SKC를 통해 SK 넥슬리스를 인수하며 동박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SK가 투자했던 원금과 지금의 지분 가치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될까요? 네, 현재 SK의 보유 지분 가치는 1조 3,50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는데요. SK의 보유 지분 가치와 투자 원금의 차익을 계산해보면 1조 원이 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배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전날에도 SK는 소카 지분 17.9% 전량을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SK는 이 매각 대금을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산업 내 유망 기업에 재투자해 투자 전문 지주 회사로서의 입지를 좀 굳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지분 매각이 시작될 경우 지난해 이후 국내외 기업 공개 시장 침체 등으로 좀 중단이 됐었던 SK의 투자비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SK 관계자는 왓슨 지분 매각 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7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등 빅테크 관련주가 소폭 오르면서 나스닥은 0.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해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32GB D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등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0.21% 상승한 256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27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장중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20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1,212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926선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76% 하락한 92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각각 904억 원, 2,438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3,439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의 총재 방한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신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 회사인 히림,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2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디F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27% 상승한 1,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미글로벌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시장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전선 관련주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진전기 오늘 3% 하락하면서 12,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S전선아시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5.8%대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7.7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S도 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KBI 메탈도 2.7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베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2GB는 D램 단일 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용량이고요. 삼성전자는 12나노급 32GB DDR5 D램을 연내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HBM의 가파른 수요와 공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와중에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짚어드린 기사 외에도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7만 전자를 돌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주가 양상부터 먼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쪽이 좋았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번 주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범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물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확인을 했다. 재고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가격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과 덧붙여서 특히 시티증권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밤에선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밸류체인,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3년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만 네. 1시 50분쯤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부터 1시 5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 HBM,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위주로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HBM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세를 올렸던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혹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SK 하이닉스보다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왔고 단독 보도된 내용도 있으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던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가 12나노급 32GB DDR5 DRAM을 개발하게 되면서 1TB DRAM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HBM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슈가 이렇게 딱딱 맞춰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원래 디램 쪽에서 최강자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돋보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128GB 모듈을 제작을 했을 때 TSV 공정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TSV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특히 HBM 같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주목해 볼 점이 TSV인데 TSV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을 할 때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생산 속도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 경쟁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공급단에서 받쳐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공급단에서 속도를 좀 더 올려준다면, 물론 TSMC가 얼마나 빨리 만드냐의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턴키로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 대한 그 HBM 쪽에서의 그 힘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TSB 공정 없이 제작을 할 수 있는 만큼 더 그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업황도 사실 턴어라운드 국면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신규 접근도 지금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6만 5천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지금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60선을 닫고 있거든요. 60선 이평선을 닫고 있는데 다음 날에도 과연 이 라인대에서 뚫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눌리면 눌릴수록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에다가 특히 HBM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60일선을 지금 살짝 넘어서려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네요. 이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종가 이후에 한번 접근 전략을 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스템 반도체주 내에서도요. 하나마이크론과 넥스트칩의 주가 양상도 좋죠. 두 종목 모두가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지금도 상한가에 올라가 있네요. 27,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넥스트칩 역시도 2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또 하나마이크론은 다른 후공정 업체보다도 견조한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른 지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좀 수익 실현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고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네. 관련했을 때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있고 테스트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사스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턴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을 키워봐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붙으면 붙을수록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신규로 접근하실 때 올라타는 전략이 좋긴 한데 너무 빠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네. 두려워요. 네, 힘들죠. 다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조금 잦아졌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네. 차량용 쪽입니다. 넥스트 칩을 보면은 오늘도 보면 전고점을 좀 뚫어주고 강한 매물대 라인 돌파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 이슈가 좀 함께 덧붙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율주행 쪽도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점점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죠. 뭐 글로벌 빅테크도 자율주행에 계속 뛰어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레벨 3를 했을 때 시속을 60에서 80을 올린다. 60에서 80을 올리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반도체 쪽으로 보면 또 AI 반도체 시장의 전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 AI 반도체 쪽, 생성형 AI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한미 반도체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HBM3 쪽에서 크게 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고 싶은 종목을 찾을 때 한미 반도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로 접근을 할 때도 한미 반도체가 약간의 조정을 더 받았으면 접근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TC 본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HBM 쪽에서 제작할 때 필요한 게 TC 본드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꾸준하게 수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 스페타시스가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큰 상승폭을 키워내지 못했던 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 스페타시스 같은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향의 이름이 좀 나온 그런 기업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공급단에서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그쪽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오늘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어요. 네. 관련했을 때 SK 하이닉스 쪽에서 400억 원에 대한 수주 내용이 나왔는데 워낙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슈가 네. 크다 보니까 조금 묻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을 때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좀 뭐 대만 전시회에 참여가 될 예정인데, 네.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더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살펴봤어요, 팀장님. 그러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똑같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중요한 라인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7만 3천 라인대를 계속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돌파 매매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 같은 경우도 HBM 관련했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닐링 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2분기는 아직 좋지 않지만 반도체 기업 대다수가 그렇듯이 상반기엔 안 좋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은 지금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살짝 눌려서 17만 원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0만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6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2024년 657조로 긴축 예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안이 축소된 가운데 산업별로 영향 어떻게 미칠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수치만 놓고 보면 일단 올해보다 2.8%가 증가하는 수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율로만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긴축 기조로 가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지금 가장 큰 게 세수가 일단 네. 부족한 게 지금 큰일이죠. 지금 금년도 7월까지만 해도 세수가 부족한 게 43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예산안을 줄일 수밖에, 정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 지출 증가율이 2.8%가 그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 그러는데 작년 예산안이,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안이 5.2% 증가율인데 이번에는 2.5%대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절반 정도 됐는데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그 잡았던 예산안의 평균 신장률이 6.8%였으니까 네. 이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네. 수준으로 지금 현재 된 거죠. 근데 이 정부가 지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채가 없어야 된다. 근데 국가 부채가 내년 예산이 예상치가 한 1,200 정도, 1,200조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GDP 대비 한 5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이 총 벌어들인 돈에서 절반이 이제 그 부채다. 뭐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데 국가 부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늘어났냐면 2017년에 약 627조였는데 네. 2022년에는 1,033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난 국가 부채이기 네.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2.8%, 2.5% 얘기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네. 잡았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상을 줄인 거죠. 그렇죠.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발표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2004년도 통합 재정 수지 적자가 약 44조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는 약 13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적자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네. 이 통합 재정 수지는 그 연금이니 모든 게 다 국가에서 하는 기금이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걸 다 빼고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는 네.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올해가 약 한 58조 2천억 잡았는데 내년은 오히려 92조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3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이 재정 준칙의 3%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좀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2.5%, 2.8%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뭐냐면 지금 계속 세수가 줄고 있어요. 세수라는 게 뭡니까? 세금 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가장 많이 준 게 지금 법인세거든요. 법인세를 사실 많이 낮춰주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경기 불황으로 많이 세금을 많이 못 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수가 줄게 되니까 재정을 좀 긴축해서 좀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치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드리면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부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홍준표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도 빚내선 절대 안 짓겠다. 빚이 없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선배 세대들은 빚이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창용 총재가 절대 비투하지 말라고 네. 영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빚이 많이 늘어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재정을 긴축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너무 안 된다. 네. 관리 복지 예산이나 더 늘려야 된다라고 증액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고 하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기국회 일정이 다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 예산을 좀 늘릴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내년도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빚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정부 예산안 개요가 발표된 후에 원전이나 엔젤 산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세부 내용부터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원전이나 엔젤주들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7조 정도 되는 예산인데 각 부처에서 온 예산에 한 20조 이상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야가 많은 게 연구 개발이나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R&D 예산, 정부 예산이 약 16.6% 삭감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정부 예산이 이런 거죠. 뚜렷한 목표가 없는 소규모 연구 개발 사업 일단 네. 줄이겠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같은 연구 개발인데 뭐 연구소마다 이렇게 뿌려주는 식의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줄이겠다는 거고요. 반면에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뭐 양자 컴퓨터 이런 분야는 네. 5조 원으로 한 3천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엔진이나 원전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네. 첨단 바이오, 그러네요. 양자 네.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거기다 첨단 인재 양성도 늘렸죠. 사이버 보안에도 늘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R&D 예산이 줄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는 늘렸고 대신 좀 살 빼기를 좀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부조 산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67조 정도 되는 국가부조 예산을 2022년에 102조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 한 30조, 70조 정도, 30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는 한 4조 원 정도 각 부처에서 갖고 온 걸 삭감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 뺐다가 다시 지금 현재 야당의 요구로 다시 또 들어간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각종 단체들한테 부당하게 지원금 나갔던 분들을 다시 감사를 해서 그것도 좀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해서 한 4조 원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반면에 복지 고용 예산은 226조에서 242조로 늘렸고요. 16조 정도 늘어났고요. 네. 복지 그다음에 질서 안전과 관련된 것은 6.1%. 그다음에 국방 한 4.5%, 사회 간접 자본 4.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4.9%, 네. 농림수산식품 4.1% 증가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가 2.5% 얘기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늘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좀 다이어트를 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께서 다이어트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기조를 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재정의 정상화로 이제 제대로 또 과감하게 투자하자라는 기조인 것 네. 같아요. 뭐 원점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고 재정의 누수 요인도 제거를 네. 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원전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주력하는 부분이 바로 또 원전의 생태계 부활입니다. 내년 지원 예산 역시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등 올해보다는 1,000억 원 이상을 수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도 2027년까지 약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원전을 향해서 블루오션이라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전 관련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전 때문에 가장 크게 지금 국가 에너지 정책이 망가진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독일입니다. 네. 독일이 지금 원전이 싹 없어지면서 독일이 무엇 때문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영웅이 됐다가 지금 거의 역적이 되는 정도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전을 싹 폐기시키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방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남방 가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 산업들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산업 경쟁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원전 기조는 유지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산업 경쟁력이 전기도 들어가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하고 있고 이제 삼성도 지금 남사에 용인 남사에다 클러스터 지금 만들겠다고 네. 발표했잖아요. 그게 다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원전은 지금 블루오션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은 유지하는 건데나 증가를 좀 시켜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네. 저는 추가적인 해외 원전 사업 수주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원전 산업이 많이 이제 처져가지고 네. 낙후됐지만 지금 다시 이제 그 생태계를 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우리나라가 원전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지 원전 관련주들은 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도 에너지주니까 뭐 네. 같은 생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전에서 확장해서 에너지주 전반에 그렇죠. 좀 바라봐야겠네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이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까지 그렇죠.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분야별로 재원 배분율을 또 살펴보면요. 보건과 복지, 고용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늘린 것으로 보이고 예.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라서 우리나라 존폐 위기까지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또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뭐 엔젤 산업 관련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정말 신중.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언론이나 학계나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뭐 저출산 대책을 해서 몇백조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OECD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네. 꼴등인데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예산을 안 썼기 때문이 아니라 네. 이 국민적 의식이나 국가적 정책 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전 아이 저출산 대책은 이런 예산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 보조금 받아서 아이 분유를 살까요? 아니면 어떤 걸 기저귀를 살까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게 됐다 그래서 엔젤과 관련된 뭐 일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측인 거고요. 저는 저출산 관련 문제는 지금도 아마 많이 지적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출산 대책위원회 공무원들 파견 나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그 전문성도 살리지 못하고 도로 원복하고 그냥 아직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저출산 대책을 극복했느냐를 보면 결국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그 경력 단절 문제, 네. 그다음에 남성이 육아휴직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돌봄이 제대로 되면 사실은 예산을 이런 예산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낳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엔젤 늘렸다고 해서 엔젤 산업 분야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엔젤이라고 막 들어가실 게 아니라 네. 정말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유해요. 네, 엔젤 산업에 관련해서 투자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분에 정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또 바이오와 우주, 반도체, 또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부문은 K-바이오 백신 펀드라는 이슈도 있고요. 한국형 아르팔스 프로젝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이오가 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보시죠. 아르파이스가 뭐죠? 실패를 해도 괜찮다. 네.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니까 저는 오늘 한줄평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이오는 영원하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네. 현재까지 유효하고 특히 해외 감염병 유행 동향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가 이제 법정에서 4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검사를 받으셔도 5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제 본인 부담을 네. 하셔야 되고 뭐 치료 약이나 이런 건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검사비도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지만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백신과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오는 신약 개발과 백신, 예방약과 치료제 모두가 지금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업종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칩이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그동안에 다른 바이오 업종 회사들 보면 뭐 임상 들어갔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막 정말 폭등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도 드렸지만 한국형 아르파일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무슨 임상 1상에 들어갔다, 임상 2상에 들어갔다, 뭐 임상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에 무조건 뉴스에 따라가시기보다는 바이오의 실적을 보고 좀 따라가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어느 정도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느냐, 네. 치료약을 또 얼마나 수출할 수 있느냐, 어떤 약을 의료보험에서 약 수급 인정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투자하시는 게 바이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원하지만 다만 너무 소문이나 뉴스에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바이오주를 좀 더 바라보면 좋겠네요. 또 증권가에서 살펴보면요. 내년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수를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훈풍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유효하고 계속 네.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특구도 원래 두 곳을 지정하려고 하다 4곳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관련된 것은 지역도 산업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R&D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은 게 이번에 그 현대차 무슨 중국에서 갖고 온 그 2차 전지 기술이 뭐 네.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싼 중국 걸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기술을 제대로 개발해서 좋은 2차 전지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하고 오늘도 반도체 좋았잖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앞에서 말씀하신 전문가님도 삼성이 네. 새로운 반도체 개발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당분간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3에서 5년 정도는 네. 계속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점점 집중해서 작아지고 그 가격이 높아지는 네.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대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그 뭐 2차 전지 대표적인 회사 에코프로인가요? 이런 회사 얘기할 때 네.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CEO 무슨 그 리스크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세이긴 하지만 정말 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회사들이 기술을 정말 어디까지 개발했을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잘 보시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쪽은 일단 산업적으로 봤을 때 유효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예산안 우리 늘어난 거 보셨지만 네. 2차 전지, 반도체, 뭐 AI, 네. 그다음에 바이오. 거기에 사실 여기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우리 카이가 헬기 200대 수주했다가 그런 뉴스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다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이 없네. 실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비재는 정말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10월 2일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비재와 관련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건설 관련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다. 올해는 정말 무슨 순살 무슨 뭐 네. 아파트 이러고 LHA 문제 때문에 그 건설부 장관이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설은 정말 신중해 보셔야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택 건설이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대장주에서 소식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생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라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다른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